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해가 기울면 초가삼간 안이 더 좁아 보였죠. 마루 끝에 앉은 김생원은 서책을 펼쳐 들고도 몇 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면 먼지가 먼저 떠올랐지요. 글자는 또렷했는데 눈이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루 아래 부엌에서는 며느리 박씨가 솥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는데 남은 곡식이 얼마 없는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얇게 났지요. 김생원은 평생 책만 읽고 산 선비였습니다. 글만 알지 먹고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지요. 벼슬길은 멀었고 밭일은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집안을 붙잡아 주던 것은 외동아들이었지만 작년 겨울 아들은 며칠을 앓더니 새벽녘 숨이 꺼졌지요. 약방에 갈 돈이 없어 뜨거운 물과 얇은 옷 이불로만 버텼고 끝내 기둥 하나를 잃었습니다. 상여가 골목을 나간 뒤 아들의 방에는 책장만 남았지요. 그 뒤로 김생원은 종종 마루에 앉아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리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 손을 씻고 밥상을 놓았지요. 좁쌀 미음에 간장 한 종지, 김치 한 조각. 김생원이 젓가락을 들기 전에 박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끝을 가지런히 모으고 시선만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박씨의 손이 다시 바빠졌죠. 등잔불 아래서 바늘이 오르내리고 실이 팽팽해졌다 느슨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이웃집 부엌 일을 하여 품삯을 받고 남는 시간엔 바느질 일을 하였지요. 그래도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이불은 각을 맞춰 개었고 물 항아리는 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생원은 밥을 다 먹고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박씨가 그릇을 거두려 다가오자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한번 훔치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박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상을 조용히 들어 부엌으로 옮겼죠. 문지방을 넘을 때 치맛자락이 스치며 소리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고 그릇길이 가볍게 부딪혔죠. 김생원은 사랑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책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끊어진 데 그리고 홀로 남아 과부가 된 며느리.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그는 책장을 덮었지요. 바깥은 어둑했고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박씨는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좁쌀을 씻어 넣었지요. 불길은 새지 않게 끓는 소리도 크지 않게 맞췄습니다. 김생원은 사랑방에서 그 기척을 들으며 잠에서 깼지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으나 박씨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밥상에 오르고 두 사람은 말없이 끼니를 마쳤는데 그릇을 거두고 나서 박씨는 마루로 올라오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앉았습니다. 아버님요. 김생원은 대답 대신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동네를 떠나시지요. 며느리의 떠나자는 소리에 김생원은 한동안 며느리 박씨를 바라보다가 되물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그날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라 해도 별것은 없었고 이불 오투어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죠. 박씨는 헌보자기에 옷을 싸고 김생원은 책을 묶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 두 사람은 집을 나섰죠. 박씨가 앞서고 김생원이 뒤를 따랐습니다. 고갯길은 가팔랐고 길은 좁았죠. 그리고 김생원의 숨이 가빠질 때마다 박씨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 산마루 한복판에서
박 씨가 멈춰 서더니 말했죠. 아버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김생원은 돌 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딸로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에 김생원의 눈이 크게 떠지는가 싶더니 박 씨가 말을 이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떠돌면 말이 많습니다. 부녀라 하면 탈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부르십시오. 잠시 바람 소리만 났죠. 김생원은 산 아래로 이어진 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말로부터 관계는 달라졌죠. 박 씨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김생원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길은 전보다 분명해 보였죠. 그렇게 큰 산을 넘자 길은 넓어졌고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녁 연기가 모여드는 곳에 큰 객주집이 있었지요. 마당에는 말이 묶여 있었고 등잔불이 처마 아래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방에서 과거를 보러 올라가는 선비들로 안은 소란했지요. 박 씨는 안주인 앞으로 나서더니 물었습니다. 방에 있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째? 지금 보시다시피 과객들 때문에 빈 방이 없는데. 그 소리에 박 씨가 물러서려는 찰나 안주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골방이 하나 있네. 한 사람은 누울 수 있으니 아버지라도 거기에 모시게. 정말로 방은 겨우 사람 하나 놓을 정도였죠. 박 씨는 김생원을 그 안에 모셔 앉히고 나오더니 곧장 객주집의 부엌으로 들어갔죠. 불아픈 열기로 가득했고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묻지도 않고 행주를 집어들고 설거지를 시작했지요. 객주집의 부엌에는 솥에 국이 떨어지면 바로 채워졌고 연신 밥을 지었습니다. 안주인은 몇 번이나 박 씨를 돌아보다 손님이 뜸해질 무렵 김생원에게 먼저 밥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거 먼저 드시오. 김생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안주인이 박 씨에게 말했지요. 처녀는 잘 데가 없으니 나하고 자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그는 끝까지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박 씨의 손이 닿은 그릇은 말끔했고 바닥에는 물기 하나 남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박 씨가 떠날 채비를 하는데 주막 안주인은 빨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박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잿물을 받아 하루 만에 빨래를 끝냈지요. 다음 날은 풀을 먹여 다듬이질을 하자 옷감은 반듯해졌습니다. 그렇게 보름 가까이 머무는 동안 박 씨는 열심히 일했지요. 또한 말수가 적고 행동은 분명했기에 객주집 안주인은 박 씨를 마음에 들어 했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김생원은 골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박 씨는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객주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넘자 낯선 여자가 마루에 들어섰습니다. 차림새가 단정했고 말투가 조심스러웠는데 박 씨는 그가 매파일 것임을 단번에 알았지요. 여자는 부엌 일을 거두는 척하다가 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건너 종가댁에서 처녀 소문을 들었소. 박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종손이 상처한 지 좀 되어 후처를 드리고자 하는데 하자는 그뿐이라 하오. 박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가만히 대답했지요. 여기서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은 짧았고 더 있지 않았지요. 매파는 물러났다가 다시 왔고 또 다른 매파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 씨의 대답은 같았지요. 그럴수록 대감댁에서는 사람을 더 보내 살피게 했지만 박 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엔 불을 지폈고 낮엔 부엌 일을 하고 밤엔 바느질을 했지요. 그러나 이리 고돼도 박 씨의 행동 거지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네 번째 매파가 왔을 때 박 씨는 잠시 일손을 멈추더니 대답했지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여쭈십시오.
그 말은 거절도 승낙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김생원에게도 이 일이 전해졌지요. 김생원은 한참 책장을 넘기다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혼사는 급히 정해졌지요. 박 씨 쪽에는 혼수라 할 것이 없는 형편임을 대감댁에서도 잘 알기에 모든 것을 대감댁에서 마련했습니다. 신행날 가마가 객주집 앞에 서자 박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만히 가마에 올랐고 김생원은 마루 끝에 서 있었지요. 대감댁 대문은 낮에도 그늘이 질 정도였지요. 박 씨는 신행 수레에서 내려 안채로 들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안내하는 하인의 발걸음 소리, 마루를 밟는 감촉, 문지방의 높이를 몸으로 익혔지요. 그리고 첫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안채와 부엌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불은 어디서 꺼지고 다시 지펴지는지 눈에 담았지요. 종부의 자리는 따로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났고 밤에 가장 늦게 불을 껐지요. 상차림은 늘 같았고 음식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소리를 낮추었고 안채는 점점 정돈되었지요. 박 씨는 하인이라 해도 함부로 꾸짖지 않았고 항상 먼저 움직이니 그 뒤를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며칠 뒤 대감은 사람을 시켜 객주집에 김생원을 모셔오게 했지요. 큰 방이 마련되었는데 김생원은 그 방에서도 책을 펼쳤으니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은 하인에게 명했지요. 사돈을 객주에 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아래채를 정비하여 거처를 마련하거라. 네, 대감마님. 하인들은 서둘러 기둥을 손보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김생원은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고 박 씨는 날마다 안부를 물었지요. 차 한 잔 계절에 맞는 옷가지가 오갔고 말은 길지 않았으나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박 씨를 종부라 불렀지요. 그는 앞에 나서지도 뒤에 숨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있었고 물러날 때 물러났습니다. 대감댁은 소란해지지 않았고 일은 막히지 않았지요. 종부의 자리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래채로 김생원을 모신 뒤에도 대감의 얼굴에는 근심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 하루는 사랑채에서 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말은 도는 법이다. 종소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대감은 농막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논과 밭이 이어진 곳에 허름한 움막이 하나 있었으나 자리만은 좋았지요. 대감은 그곳에 집을 새로 짓게 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마루를 놓고 부엌과 사랑방을 따로 두었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김생원은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넉넉했고 책을 읽기에는 조용했지요. 대감은 곧 관연한 저자 하나를 불러들였습니다. 집안 사정을 살폈고 심성이 단정하다는 말을 들었기에 논 20마지기와 소 2마리를 내걸었습니다. 처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상전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생원은 50을 넘긴 나이에 다시 홀례복을 입었지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고 얼굴에는 당황도 기쁨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 아내가 부엌에 불을 지필 때 그는 책에서 눈을 떼고 잠시 그 모습을 보았지요. 농막의 집에는 다시 숨소리가 늘었습니다. 밭에서는 김이 메어졌고 마루에는 햇볕이 들었지요. 김생원은 여전히 책을 읽었으나 해가 질 무렵이면 문 밖을 한 번 더 내다보았습니다. 집은 비지 않았고 밤은 길지 않았지요. 한편 종가의 안채에는 아이 울음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첫 아이를 낳은 뒤에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요. 산후에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살림을 살폈고 아이는 유모에게 맡겼습니다.
상차림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제삿날의 절차도 어긋남이 없었지요. 아이가 하나둘 늘어도 집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막의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김생원의 아내가 아이를 낳자 마루에는 작은 신이 놓였습니다. 박 씨는 종가의 일 틈틈이 농막을 찾았지요. 아이 옷 한 벌, 약재 조금, 책 몇 권을 들고 가면 김생원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이는 글을 몰랐으나 종이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지요. 사돈 사이의 왕래는 잦았으나 번잡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농번기에는 서로 사람을 보냈지요. 박 씨는 늘 가운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필요한 자리에만 나타났지요. 말은 적었으나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박 씨는 오남매의 어미가 되었고 대감은 손주들을 불러앉히고 웃음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생원은 농막에서 종가를 바라보며 해를 셌습니다. 끊어졌다고 여겼던 데는 어느새 이어져 있었고 집안은 다시 숨쉬고 있었죠. 세월이 한 고비를 더 넘기자 박 씨의 이름은 집안에서 자연스레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종부라 했고 아이들은 어머니라 불렀지요. 김생원은 농막의 마루에 앉아 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긴 한숨을 쉬는 일은 없었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면 책장을 덮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합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에 효부가 있어 대를 이었다고. 며느리가 딸이 되어 집안을 살렸다고. 그러나 박 씨는 끝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